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 이제 하는 게요. 지금 5월이 끝나가는데, 5, 6월 수업 개강입니다. 지금 5, 6월에 지금 수업 목표를 잡고 있는 게, 기출문제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기기하고 제어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기출문제를 월요일 날 하고, 기기 제어를 수요일 하고, 뭐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일단 기출문제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먼저 끝내고 나서, 기기하고 제어 이렇게 이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제가 6월 달에 좀 시간적 여유가 꽤 많아가지고, 보강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올해는 6월 달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보강을 일주일에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요일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양일 중에 하나 보강을 좀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 올해 또 시험도 조금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빨라진다고 하는데,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도 이제 쭉 해 나가야 되니까, 어쩌면 6월 달에 중순쯤 해가지고 보강 수업이 이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출 문제는요, 지금 18년도부터 해가지고 14년도는 주관식이고, 이때 객관식 시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 또 주관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다 풀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출제되는 패턴이니까요. 근데 08년도부터 09년도부터 18년도 13년도까지 수업은 일단 작년에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지금 몇 회분은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몇 회분은 좀 풀고 몇 회분은 그냥 작년 수업을 그냥 그대로 올렸고 그걸 동영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싶어요. 그 대신에 여기서 수업을 좀 덜 하고 이쪽 부분을 좀 조금은 그래도 풀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걸 조금 채울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어쨌든 당연히 여기까지 하고 요거 몇 회분 하다가 이거 동영상으로 그냥 작년 동영상 그대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풀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공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옛날 내용이 돼가지고 뭐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치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정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해서 이 부분을 좀 올해는 수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공업교육론은 우리 제 짝지요. 어디 갔어요? 저기 있네요. 우리 제 짝지가 공교답을 다 적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답만 제공할 겁니다. 뭐 제가 잘 아는 게 아니라서. 근데 언뜻 오늘 봤는데 별로 답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 친구가 주는 답 그대로 소개하고 그냥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풀고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수업을 한두 번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시연어요. 시연은 일단 동영상으로 찍을 건가? 동영상은 좀 그래요. 매일 하는 동영상은 뭐 일단 이건 답만 소개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전체를 한번 촬영을 해줘. 고민 좀 한다고. 그래서 여기 이 두 친구가 해준다면 동영상으로 올릴 거고요. 근데 이 두 친구가 뭐 자기 얼굴 나가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우리끼리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어가지고 뭐 작년에는 저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수업을 좀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친구한테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일단 저 묻지 말고 따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요. 18일인가요? 2월 17일인가요? 하고 모의고사 일단 거기 공업교육 뺐습니다. 공교를 빼니까 문제가 전공이 좀 많더라고요. 이게 시간 안에 다 풀어낼지가 약간 의문이게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려운 건 좀 덜 낸다고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시간은 빡빡하게 써야, 그러니까 아는 문제 나오면 바로 툭 적어야 다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모의고사 일단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청하셔가지고 신청 빨리 하면 뭐 저는 면제하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5,000원 다 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신청을 좀 해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겨울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쉬울 거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모의고사가 기출문제 풀이는요, 이건 다 하고 이건 일정 부분 하고 이걸 하든지, 아니면 이거 끝나고 이걸 다 하고 이거 일정 부분까지 하다가 그냥 못하는 건 뭐 동영상을 돌리든지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쪽 부분이 우리 주관식 시험 문제 나오는 거에 보면 이 객관식에 나왔던 거 참 많이 나오죠, 그죠?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렵게 내버리면 이제 그건 어려워가지고 한정없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적당하게 쉬운 문제가 나오려면요, 우리 쪽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객관식 문제에 이거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이걸 주관식화 시킬 때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하고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뭐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모의고사 낼 때도 여기서 뭐 이용하는 것도 좀 많이 있으니까, 알았어, 이건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많이는 풀어보세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이거 할 때는 동영상을 미리 풀고 오라고 해가지고, 듣고 오고 풀어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피드백 받는 그런 수업을 좀 하든지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올해는 이거 하고 이거 끝내고 그럼 이거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나서 이제 기기하고 제어 이렇게 내용을 나갈 건데, 기기는 작년에 거기 고등학교 책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좋긴 좋은데 책의 내용이 좀 부실해가지고요, 올해는 그냥 제가 공무원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좀 편집 따로 해가지고 그걸 좀 쓸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책이 뭐 나름대로 한 거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그 책에 있던 그림은 좀 활용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있는 내용. 작년 기기 문제가요, 제가 어제 모의고사 문제 내면서 제가 재작년에 뭐 냈나라고 했는데, 작년 기기 문제가 재작년하고 재재작년에 모의고사 문제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조금 그 문제를 보고 이 정도는 안 나오겠지 해가지고 좀 지웠는데, 이게 모의고사 문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수업을 안 해야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기는 제가 그냥 나름대로 그 편집 조금 해가지고 다시 정리해서 프린터로서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요. 제어도 작년에 이제 그 하던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보충해가지고 이게 프린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5, 6월을 좀 빨리 끝내고요. 어쨌든 7, 8, 9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을 좀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 8, 9에서 통신은 작년보다 더 줄일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 기출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걸 단원별 문제풀이의 마지막쯤에서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작년 통신 문제 한 문제 나왔는데,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근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고, 그죠? 이제 올해는 운이 좀 좋아가지고 잘 찍었던 게 나왔으면 싶어요. 사실 진짜 작년 기출 문제 정도는요, 우리 공무원 모의고사에는 맨날 하는 거거든요. 맨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모의고사 할 때 통신을 그래도 한 문제씩은 무조건 한두 문제씩은 넣을 건데요. 넣을 때 조금 깊은 내용이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 단원별 문제풀이는 필요한 것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단원별 문제풀이가 약간 좀 적을 거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한 수준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다라는 것과요. 그러면 이제 18년도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그리고 항상 제가 수업할 때 문제풀이 수업은요, 저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소개해드리고 나와서 풀면 푸른 것들 정리하고 뭐 이런 수업이 제가 하는 수업 같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은 여기서 한번 풀어보시고 자기가 푸는 방식대로 한번 나와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주시면 방법이 저하고 비슷하면 소개하는 걸로 하고 좀 다르다 싶으면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 더 풀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만큼은 다 풀어오세요. 그리고 뭐 이건 18년도는 그래도 기출 문제가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많이 풀어드릴 거고요. 17년도부터는 그냥 간단한 문제들은 제가 풀 건데 조금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다 시킬 거예요. 이게 다 나오셔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미리 좀 정리를 잘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8년도,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제가 PPT를 띄워놓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네요. 조금만 한 5분만 시간 좀 주십시오. 자, 시작할까요? 자, 이제 2018년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요. 다음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이다. 이때 괄호 안에 기억학원위원회에 해당되는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런 거 뭐 많이 봤죠? 공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봤을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알아서 보세요.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건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보통 교과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여기는 뭐예요? 전문 교과 2라고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래서 전문 교과 2고, 보통 교과야 뭐 일반 고등학교하고 같은 거고, 전문 교과에 17개의 교과군이 있다고 그렇게 뭐 하던데요. 그건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요, 17년도 시험 문제에 나왔죠. 17년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언급했던 거고, 18년도 시험 문제는 이 표를 가지고 또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17년도 1번인가가 아마 이런 문제 아닌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정의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아서 좀 봐두시고요. 이건 거기 저 친구가 찾아줬는데 여기 전문교과 2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하나 뭐 표더라고요. 나와 있는 표니까 알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와 산업체 수요, 뭐 이걸 갈로로 해놨죠, 그죠? 고려하여 편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 알아서 답 내시면 되고요. 자, 2번입니다. 그림은 두 개의 독립 전원이 포함된 회로이다. 이때 VR이 10V가 되도록 하는 R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노드 방향 세우면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10V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기준 노드를 세우고요. 여기는 10V예요. 그러면 여기 18V니까 여기 18V고요. 그러면 노드 방정식에서 뭐 이전류의 합은 0이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것은 나가는 거의 합이다,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수업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R분의 10 빼기 18이죠, 그죠? 그 다음에 R분의 10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수가 하나가 있으니까요, 수식 정리는 그냥 바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풀어내면 될 것 같고, 양변에 뭐 곱하고요? 2R 곱하면 마이너스 6R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 8인가요? 그래서 6R은 12가 돼서 R은이다. 뭐 이런 과정은 그냥 알아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3번입니다. 다음은 오류 검출에 사용되는 63 선형 블록 코드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 코드의 구호에서 최소 해명 거리하고 오류 검출이 보장되는 최대 비트 수를 각각 구하여 순서대로 적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선형 블록 보여. 뭐 많이 이야기되는데요. 오류 정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정 보호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선형 블록 코드. 선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어쨌든 블록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컨볼루션 코드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코드 해가지고 두 가지가 오류 정정할 수 있는 코드에서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형 블록 코드하고 컨볼루션 코드가 어떻게 다른데? 라고 했을 때, 이건 통신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통신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좀 힘들 거고요. 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조금은 아실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해밍 코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별할까라는 것보다는, 그게 뭘까라는 것보다는 이 대표적인 얘 이름이 뭘까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건데, 해밍 코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74 해밍 코드예요. 이 74 해밍 코드가 선형 블록 코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블록 코드라고 하는 형태인데, 어쨌든 블록 코드에서 대표적인 예가 74 해밍 코드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뭔데 라고 하면요, 이런 원래 보내야 될 데이터가 이거예요. 그러면 원 데이터가 이게 MT라고 한다면요, M이라고 그냥 합시다. 원 메시지가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으면 이런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럼 여기에 채널 코딩을 해요. 자, 이 채널 코딩이라는 게 이게 신호를 그냥 보내면요, 이걸 그냥 전송을 하면 중간에 오류가 나면 대책이 안 씁니다. 대책이 안 쓰니까 이게 그냥 보낼 때 대책 안 쓰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면서 내가 이건 오류가 나면 오류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오류를 났을 때 정정까지 가능하게끔 하든지 해가지고 내가 뭔가의 비트를 투입해줘 가지고 오류 정정을, 수신 측에서 오류를 정정 또는 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잉여 비트를 추가하는 과정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비트를 추가해 가지고요, 그걸 잉여 비트라고 합니다. 여분의 비트를 추가해서 오류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요.
이게 선로에서 오류가 날 수는 있는데 나더라도 수신 측에서 뭘 할 수 있게끔요. 오류 정정을이든지 오류 검출을 해서 뭐 재전송 요구하든지 정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분의 비트를 이렇게 추가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채널 코딩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74 해밍 코드 이거 많이 들어봤죠?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들어오는 게 4비트일 때요. 나오는 걸 7비트로 뽑아서 사용할 거다라는 게 74 해밍 코드예요. 그러면 잉여 비트가 몇 개 들어갔어요? 3개가 됐죠. 그래서 그 잉여 비트가 3비트가 들어가 가지고 오류를 정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4비트가 들어오면요. 이게 4비트 단위로 들어와요. 4비트 단위로 들어오면 그 애를 해밍 코드로 만들어서 7비트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애는요. 이게 들어가면 7비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해밍 코드 만드는 거 연습도 많이 해봤을 거고, 뭐 디지털 하면서도 해봤죠. 그죠? 그래서 논래로 하면서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도 4비트가 그럼 들어오죠? 그럼 4비트가 들어오면 여기 또 7비트가 만들어져요. 또 이거 4비트가 들어오면요. 또 7비트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이 4비트에 대한 게 들어왔을 때 이 7비트가 나오는 이 과정에서는 앞에 4비트가 들어간 거하고 이 4비트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이 형태에서 이 출력이 얘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앞에 이 값이 7비트 만들 때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면 이 4비트를 가지고 7비트 만들 때 이 데이터는 사용되냐?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런 형태의 과정을 선형 블록코드다, 블록코드다라고 불러요. 근데 간혹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되는 것들이 컨볼루션 코드예요. 즉 현재 출력을 만들어내는데요. 현재 코드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이전의 비트가 활용이 되는 형태의 채널 코딩 방식이 이게 컨볼루션 코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컨볼루션 코드하고 이 블록 코드가 어떻다라는 그 차이만 알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근래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제일 이슈가 컨볼루션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지금 이제 블록 코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나온 건 블록 코드예요. 블록 코드가 나오는데 뭐 내년에 이제 블록 코드 나왔다고 바로 컨볼루션 코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내년이나 후내년쯤 컨볼루션 코드가 하나 뭐 나오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분리되겠네요, 그죠? 전기전자통신 분리돼 버리면 많이 나올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컨볼루션 코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 코드 지금 이제 이게 블록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 것은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 4비트를 가지고 들어오면 또 이게 나오는 건 또 이것대로 끝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블록 코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면요.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코드 효율이에요. 코드 효율이요. 코드 효율이라는 것은 이게 4비트가 들어가서 7비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7비트 중에서 순수한 정보는 몇 비트예요? 4개고, 이제 제어 정보가, 그러니까 잉여 정보가 3개거든요. 그럼 코드 효율은 총 비트 중에서 이게 순수 정보 비트의 비율. 그러니까 7분의 뭐야? 4를 코드 효율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코드 효율이 7분의 4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제 이 관점입니다. 그래서 코드 효율이 7분의 4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해밍 코드가 나왔을 때는요, 이제 해밍 코드는 이런 선형 블록 코드에서 이 해밍 코드인데 약간 다른 해밍 코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밍 코드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게 나왔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단어요. 최소 해밍 거리하고 오류 검출이 보장되는 최대 비트 수, 그리고 오류 정정이 가능한 가능 비트 수, 이런 단어가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 해밍 거리와 그 다음에 오류 검출이 보장되는 최대 비트 수하고 그 다음에 오류 정정 가능한 비트 수, 이런 3가지 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이때 해밍 거리가 뭔데? 라고 하면 해밍 거리는
이런 순수한 메시지가 지금 이건 3비트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6비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건 거예요. 여기 3비트가 들어오면요. 여기 나오는 게 6비트인 거예요. 이게 채널 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3비트가 6비트가 됐으니까 코드 효율은 얼마고요? 6분의 3, 저기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때 이게 들어오면 어쨌든 여기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걸 때 여기 있는 해밍 거리요. 해밍 거리는 여기 있는 부호하고 나온 부호 사이에 다른 비트의 개수, 그걸 해밍 거리라고 해요. 그럼 다른 비트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면 여기는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그럼 여기하고도 비교해 보세요. 하나, 둘, 세 개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네 개고요. 여기하고 비교하면 세 개, 네 개, 네 개, 세 개. 그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비교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기하고 여긴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거 다 해보면요. 해밍 거리가 지금 이제 3 아니면 4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3 아니면 4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뭘 물어본다고요? 최소 해밍 거리요. 그래서 D민이 뭔데? 라고 하면요. D민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해밍 거리가 이렇게 3입니다. 자, 최소 해밍 거리가 3이면 이제 이거요. 오류 검출 가능한 비트 수는요 라고 하면 이건 거예요. 제가 이걸 보냈어요. 분명히 데이터가 000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00000을 만들었어요. 근데 전송 도중에 001000이 들었어요. 오류 났죠? 분명히 이걸 보냈는데 이걸 받았으니까 오류가 났어요. 오류 났으면 이 채널 코딩을 한 쪽에서는 이제 채널 디코딩을 하게 되는데요. 얘하고 가장 비슷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8개 심볼 중에 하나일 거니까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게 뭔데? 라고 하면 얘하고 얘는 해밍 거리가 얼마예요? 1이죠. 근데 얘하고 나머지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해밍 거리가 2 아니면 3입니다. 아니면 어떤 건 4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니까 이때 그러면 얘는 해밍 거리가 가장 짧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해밍 거리가 가장 짧은 걸 찾아가니까 이쪽을 찾아가면 오류가 뭐도 된다고요? 정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오류 정정이 가능한 이유가 해밍 거리가 가장 짧은 걸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해밍 거리가 한 칸이라고 하면요. 이게 2칸이고 3칸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해밍 거리가 3인 시스템에서는요. 내가 이걸 보냈어요. 이걸 보내는데 한 비트가 오류 났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가 어긋났다는 거죠. 어긋나면 다른 거하고의 간격은 얼마고요? 2가 되죠. 2가 되는데 자기는 1이죠. 그죠?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자기를 정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비트 오류 나는 것은 오류 검출도 가능하고요. 오류가 났다는 건 분명히 확인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없잖아요. 저기. 그러면 오류가 났거든요. 그러면 오류 검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하고 제일 가까운 게 이거니까 이거다라고 하면 이게 뭐까지 가능한 거예요? 오류 정정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2비트가 오류가 나버립니다. 이걸 보내는데요. 이게 11이 돼버렸어요. 수신 측에서. 그러면 011000 이런 애가 들어오면 이런 애가 들어와 버리면 지금 오류가 어떻게 돼요? 이게 났는지 안 났는지 구별은 확실하게 돼요. 분명히 이렇게 생긴 애 없잖아요. 그죠? 011000 이렇게 생긴 애가 없으니까 오류 났습니다 라는 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러면 이걸 받았을 때 이건가 라고 해서 이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해밍 거리를 보면요. 얘는요. 111000이니까 얘는 해밍 거리가 1이죠. 1인데 얘는 해밍 거리가 같이 1이더라도 여기는 2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2가 돼버리고 해가지고 이거겠지 라고 이제 정정을 했어요. 근데 정정을 하면 이건 엉터리 정정이죠. 그래서 이건 오류를 정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밍거리가 3인 시스템에서는요, 3인 시스템에서는 2비트가 오류가 정정을 하면 오류 검출은 가능하지만 정정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정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밍거리가 4인 시스템에서는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면, 이게 1, 2, 3, 4라고 한다면요, 1비트 오류가 났어요. 1비트 오류가 나면 이거다라는 거 정정되죠, 그죠? 정정될 겁니다. 근데 2비트 오류가 나면요, 얘가 될지 모르죠. 그러면 해밍거리가 4가 돼도 오류가 정정 가능한 건 몇 비트밖에 안 된다고요? 1비트 오류밖에 정정이 안 돼요. 그러면 해밍거리가 5인 시스템은요, 5인 시스템에서는 1비트 오류가 나는 것은 얘가 가깝다라고 하니까 되죠? 얘보다 얘가 더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2비트 오류가 나도요, 얘보다는 얘가 가깝죠. 그래서 가까운 거 찾아 나가는 시스템에서는 오류 정정이 돼요. 3비트가 오류가 나면 얘구나라고 해버리면 오류 정정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오류 검출은 가능한데 오류 정정이 안 되는 건 3비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비트까지 오류 정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류 검출력, D민이 딱 주어졌을 때 오류 검출 가능한 비트 수는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검출 못해요. 이걸 보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몇 비트 오류가 났어요? 우리는 보낸 걸 아니까 3비트 오류가 났다라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신 측에서는요, 그냥 이거 보냈겠지 라고 인지를 해버리니까 이건 오류가 났는지를 모르는 거죠. 검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출 못하니까 3비트 오류는 검출 못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류 검출 가능한 비트 수는 D민이 주어지면 D민 빼기 1까지는 오류 검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검출은 가능하고, 이게 오류 검출만 가능한 건 D민 빼기 1이에요. 근데 오류 정정 가능한 건요, 오류 정정 가능한 비트 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D민이 3이면 몇 비트요? 1비트. D민이 4가 돼도 1비트. D민이 5가 되면 2비트. 이렇게 되니까 얘는요, D민이 홀수면요, 홀수면 2분의 D민 빼기 1이에요. 지금은 3이니까 3 빼기 1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D민이 짝수면요, 짝수면 2분의 D민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4일 때는 4 빼기 2 해가지고 나누기 2 해서 이제 1비트가 정정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 검출 가능한 비트 수하고요, 오류 정정 가능한 비트 수의 관계. 근래 통신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공무원 7급 시험 문제에서 이거 단골입니다. 단골로 계속 나오는 형태인데, 우리 쪽에서 설마 이 정도, 이게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에 참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와가지고 뺐더니, 진짜. 제가 공무원 모의고사는 참 좋아하는 문제인데, 좀 아쉽더라고요, 작년에. 이걸 낼까 말까 고민까지 했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좀 대충 알아서 봐주세요. 이런 내용 정도는 그냥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C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쓰세요. 자, 답은 150하고요. 이거 밑으로 30인가요? 옆으로 30인가요? 그 새로운 뭐 그런 거 없나요? 뉴라인이 없는가 봐요. 150, 30이래요. 일단 넘기겠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 친구들한테는. 자, 5번입니다.
다음은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킬 때 발생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기억하고 니언에 해당되는 용어를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 기본 문제를 틀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주관식이니까 그래요. 객관식이면 절대 안 틀려요. 아, 이거 맞다. 이 용어 있었지 해가지고 안 틀리는데 주관식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은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고 뭐 그러진 않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N 영역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들은 P 영역으로 확산을 하여 P 영역의 다수 캐리어인 전공들과 결합함으로써 접합면 부근의 N 영역과 P 영역에서는 각각 도너 이온과 억셉터 이온들이 남게 되더라. 이와 같이 접합면 부근에는 양전하고 음전하를 띤 공간 전하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 영역에는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하는데, 이 캐리어의 존재가 없다라는 용어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원래는 이 용어가 더 정식 용어죠. 그죠? 이 용어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공간 전하 영역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가 없다라고 해서 이건 뭐라고요? 공핍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영역을 공핍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 접합을 하기 전에는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건 P형의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고, 그죠? N형의 다수 캐리어는 전자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접합을 하면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다수 캐리어인 전공이 확산에 의해서 넘어오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확산이 일어납니다. 확산이 일어나고, 확산이 일어나다 보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넘어가 버린 전자가 여기에 전공하고 재결합을 해 버려 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가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더라. 없어지고요,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원자요, 이 ok가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불순물인 이 도너 원자라고 하죠. 그죠? 도너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원래는 5개가 있어야 되는데 양성자가 5개가 있었으니까 그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5번째 전자가 빠져나가 가지고 자유전자가 됐고, 그럼 자유전자가 돼버리니까 얘는 전자는 4개인데 양성자가 5개다. 그래서 도너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는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P형 반도체죠. 그죠? P형 반도체는 억셉터 원자라고 했습니다. 억셉터 원자고, 이 억셉터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3개다 보니까 3개이면서 양성자도 3개입니다. 근데 안정화되려고 실리콘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 가지고 4개인 것처럼 동작을 한다. 그럼 이건 전자가 많아 가지고 얘는 음전기를 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전기를 띠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캐리어가 지나가 버리면 원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원자만 존재하는 이런 층이 존재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움직이지 못하는 원자만 존재하는 이런 층을 양전하고 음전하를 띤 공간전하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되고 나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이 형성되더라. 공급층이 생기면 조금씩 늘어나면 전기장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 전기장 안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가 들어오면 이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밀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당기니까 이렇게 당겨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양전하가 역시 홀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요, 전공이 이렇게 넘어가면 전공은 전자가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플러스 전기다.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가 넘어오는 꼴이 되고, 그럼 플러스는 밀치니까 얘가 밀치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는 당기니까 역시 못 넘어가게끔 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얘가 넘어가는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을 얘가 막더라.
근데 처음에 조금 있을 때는 막는 게 약하니까 넘어가더라. 이쪽도 넘어오더라. 근데 어느 정도 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 넓어지고, 그죠? 공청이 넓어지다 보면 넘어가는 힘과 이게 막는 힘이 비슷해져 가지고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에너지 밴드로 표시했을 때 나오는 그림이 요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전도대하고 가전자대가 이렇게 아직 접합을 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대신 여기는 페르미 준위가, 거기 도너 원자가 여기에 많이 있어가지고요. 페르미 준위가 위쪽에 잡혀 있고, 여기는 억셉터 원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전공이 많이 존재하는 이런 상태로서 이게 페르미 준위가 아래쪽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접합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건 움직이는데 뭐야? 열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면 페르미 준위는 일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EF가 일정해지니까 여기는 전도대가 이 정도, 여기는 가전자대가 이 정도 해가지고 여기에 공청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 준위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고 했고, 그때 여기에 있는 다수캐리인 전자들요, 여기 다수캐리인 전공들이 이게 넘어가려고 하면 얘가, 그죠? 이 공청에 있는 공간 전하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 못 넘어가게끔 막더라. 그래서 이게 못 넘어가게끔 막는 이 높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위장벽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공피청이라고 불렀고, 그죠? 그래서 이 영역은 공간 전하 영역 공피청이다, 뭐 이렇게 불렀고, 이 높이는 전위장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공피청이다 라고 부르고, 또한 이 공간 전하 영역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발생되는 내부 전개, 이건 거예요. 이 그림. 그래서 이게 내부 전개예요. 이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 내부 전개에 의해서요. 내부 전개는 에너지 언덕, 이게 포텐셜 베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너지 언덕을 형성하여 평형 상태에서 자유전자가 접합면을 가로질러서 계속 이쪽 반대쪽으로 P형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데, 이 에너지 언덕을 전위장벽이다, 포텐셜 베리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가는 유도전동기의 제동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이건 제동법에 대한 설명이래요. 나는 유도전동기의 속도, 토크, 특성, 곡선이더라. 이때 가의 갈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번 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도요, 재작년하고 재재작년에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안 냈습니다. 어쨌든 알아서 보세요. 작년에 뭔 생각을 하고 문제를 냈는지. 자, 요 유도전동기 그림요. 일단 유도전동기가 뭐예요? 우리 저번에 자기학 마지막 수업쯤에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 했죠. 그죠? 자,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슬립이죠. 그죠? 그래서 슬립이다라고 했습니다. 슬립이 안 생기면 유도전동기는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예요. 이 바깥쪽에서요, 삼상이요.
일단 삼상 교류전은요, 우리 시험에서 삼상이 안 나오지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이런 기기에서는 어쨌든 삼상을 뭐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상에 대한 개념은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BC 삼상 교류를 이렇게 인가하면요, 여기 이게 이건 모르는 걸로 하세요. 지금 모르겠으면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설명을 우리 시험에 삼상이 잘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이제 삼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A상이고요. 그 다음에 얘보다 120도가 느린, 여기보다 120도, 이게 딱 90도고 120도입니다. 120도 느린 이게 B상이고요. 그리고 또 120도가 느린 여기가 C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여기에 딱 걸어줘요. 근데 이 순간요, 어느 순간입니다. 1번 순간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말은 A상에서는 플러스 전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플러스 전압이 들어가면 여기 전압을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들어가 가지고 이쪽을 나오게끔 그렇게 감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B상은요, B상은 0보다 아래쪽이죠. 마이너스에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에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관계에서 원래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들어가서 나와요. 들어가서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B상이고요. 그 다음 C상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전원이면 이 C상도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위에 세 개는요, 이 위에 세 개는 다 들어가죠. 이 아래 세 개는요, 다 나와요. 그럼 이건 들어가니까 자기장은 어떻게 되고요? 자기장은 들어가니까 요런 모양으로 형성되죠. 이건 나오니까 요런 모양으로 형성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방향의 자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N 거기 있고 S 거기라는 자석이 있으면 똑같은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이만큼 이동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교류가 갔습니다. 그러면 A상은 여전히 뭐예요? 플러스 전원이죠. 플러스 전원이니까 여기는 들어가서 나와요. 근데 이제는 B상은요, 플러스가 됐죠. 그럼 B상은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게 들어가서 나와요. 그리고 C상도요. C상은 여전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C상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요. 그럼 이제는 이 세 개가 들어가죠. 이 세 개가 들어가고 이 세 개는 나와요. 그럼 이건 들어가니까 이런 모양의 자개가 형성이 돼요. 얘는요, 나오니까 이런 모양의 자개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걸 외부에서 삼상 전원을 탁 공급을 하면요, 공급을 하면 이 자석이 처음에는 이런 자석, 이런 모양의 자석이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다가 이게 이런 모양의 자석, 이게 자석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었고, 그럼 다시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가면요, 얘가 시간 지나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 이 자석이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회전 자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상 교류를 인가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게 이런
회전 자개를 만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동기기 설명할 때 이 설명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중요하게 다룰 거니까 이런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상교류는 이런 회전 자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기는요, 이 동기기는 회전 자개를 만들면서 안쪽에도요 미리 자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자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자석이 이 바깥쪽에 있는 자석이 회전을 하면 안에 있는 자석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따라 움직이니까 동기기는 바깥쪽에서 회전 자개를 돌리는 속도하고 안쪽에서 이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똑같은 기계를 동기기라고 해요. 동기기라는 것은요, 이 바깥쪽에서 돌리는 회전 자개의 속도입니다. 속도하고 내부에 실제로 이 자석이 돌아가는 속도예요. 안에 자석을 처음부터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회전 자개가 돌아가면 회전자도 똑같은 속도로 돌겠거든요. 그래서 회전 자개의 속도하고 회전 속도가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동기기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동기기가 나오면 무조건 동기속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동기속도는 얼마예요? 구하는 공식은.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은 알아야 됩니다. 오메가 R. 이건 회전자의 회전속도를 이야기하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은. 이거 우리 기출 문제 아닌가요? 기출에도 이건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자, 동기속도. 사용 주파수가 결정되고요. 극수가 결정이 되면 이 속도는 딱 정해지는 속도. 이 속도를 우리는 동기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P분의 120F라고 해서 극수하고요. 사용자의 그 사용 주파수를 알면 이게 딱 정해지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동기속도가 이 사용 주파수 알잖아요. 그죠? 이거 주파수 알고 그다음에 극수 기계가 만들어지면 거기 있을 거니까 지금은 NS 2극입니다. 2극으로 동작을 하는 건데 나중에 4극도 있고 8극도 있고 6극도 있고 막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극수가 늘어나는 동작도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동기속도가 있으면 동기기는요, 회전 자개의 동기속도하고 회전자의 속도가 같게끔 하는 이런 기계가 동기기입니다. 근데요, 유도기는 처음에 여기 자석이 없어요. 이 자석을 만드는 방법은 철심 갖다 놓고요, 이렇게 놓으면 자석이 만들어진 거죠. 이 전류를 흘려주니까 여자시켜 놓는 거예요. NS. 그러면 이게 우리 전기 연구 자석은 아니고 전자석이죠, 그죠? 전자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동기기예요. 이 안에 들어 있는 애가요. 그래서 동기기는 이 회전자의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직류 전원을 여자 전원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요, 유도기는 여기에 그냥 코일만 감겨 있어요. 단락시켜 놨어요. 그래서 유도기 나올 때 항상 단락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단락시켜 놓은 거예요. 권선을 감아 가지고 끝을 묶어 놓은 거예요. 처음하고 끝을. 그러면 전원이 없죠? 전원이 없으니까 전압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건 전압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석이 아니에요. 자석이 아닌 형태의 구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동작할 건데? 라고 하면요, 이때 회전 자개가 돌아가면요, 얘는 멈춰 있는데 회전 자개가 휙 돌아가면 이 도선 하나하나를 이 자석이 어떻게 돼요? 자석이 끊고 지나가요. 이 도선 하나하나를 자석이 끊고 지나가면 우리가 저번에 유기기전력 E 만드는 관계, V 크로스 B의 길이 L,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도선이 움직이는 것도 끊고 지나가는 건 맞지만 도선은 고정되어 있는데 자속이 움직이면요, 그것도 끊고 지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도선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자속이 회전을 함으로써 이 도선을 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끊고 지나가면 이 도선에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기기전력이 생겨요. 그럼 기전력이 생기면 여기에 기전력이 생기는 꼴이니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원리, 전류가 흘러가지고요. 그럼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돼요. 자석이 되면 이제 얘가 따라 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류가 안 흐르면 못 돌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려면 얘가 끊고 지나가야 돼요. 끊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 돌아가는 속도하고 이 돌아가는 속도가 완전히 같으면요, 같은 속도로 돌아가면 끊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끊고 지나가려면, 끊고 지나가는 게 있으려면 얘보다 얘가 속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만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전달돼 가지고 얘가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동기기의, 유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이 끊고 지나가려면 얘보다 얘의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그럼 이때 이 동기 속도를 ns라고 하고 회전자의 속도를 n이라고 하면요, ns하고 n의 차이값을요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하고, 위에 이 상대 속도 관점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슬립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슬립이다라고 해서 맨날 유도전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슬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립인데 이 슬립이 안 만들어지면 유도전동기는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미끄러져야만, 속도 차이가 있어야만 유도전동기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유도전동기하고 동기전동기하고 유도전동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 슬립이 0이다. 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미끄러진다는 말은 상대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상대 속도가 0인 거죠. 상대 속도가 0이니까 회전자의 회전 속도하고 동기 속도는 어떻다고요? 같다. 그래서 이걸 속도 관점에서 그래프를 하나, 축을 하나 다시 잡으세요. 이건 슬립인데 이게 속도요. 보통 오메가로 많이 쓰더라고요. 오메가나 n으로 많이 쓰는데 RPM입니다. RPM인데 이때 이 속도가요, NS인 거예요. 동기 속도일 때 슬립이 0인 거예요. 그러면 슬립이 1이다. 슬립이 1이라는 것은 완전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언제요? 얘가 딱 뭐 돼 있을 때? 정지돼 있으면요, 회전 계좌가 확 돌면요, 얘는 정지돼 있으면 100%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립이 1이다라는 것이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0일 때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지시예요. 기동시. 그래서 기동이라는 말은, 전동기에서 기동은 처음 시동 걸릴 때거든요. 그래서 시동 걸릴 때니까 이 상태를 슬립이 1인 상태예요. 그래서 슬립이 1인 게 100% 미끄러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통 유도전동기는 이제 파워를 탁 켜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미끄러진 게 생기니까 힘이 생겨요. 그래서 힘이 생겨서 토크가 생겨서 돌기 시작해가지고 속도가 주르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토크가 나올 때가 있고, 최대 토크 이상이 되면 다시 토크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다가 보통 부하가 이 정도 되거든요. 부하가 되면 이 속도에서 안정된 속도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 5%에, 어떨 때는 5% 정도 되고요, 한 2%에서 5% 사이입니다. 그래서 2%에서 5% 사이 슬립이 한 이 정도에서 동작을 하는 게 유도전동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요, 슬립이 0보다 작아진단 말은요, 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요, 이 회전 계좌의 속도가 이게 더 얘보다 빨라지면 에너지가, 여기 있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투입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더 빨리 돌면요,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는 쪽에서 작게 도는 쪽으로 투입을 해주거든요, 에너지를. 그래서 이렇게 빨리 얘가 더, 이 속도가 이 속도보다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함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이 에너지를 빨리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하고 이쪽에서는요, 외부에 있는 에너지를 회수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 엘리베이터야. 엘리베이터 맞죠? 내려올 때는 그냥 가만 없으면 자유낙하 하잖아요, 그죠? 이 자유낙하 하지 않고 적당한 속도가 돌게끔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인데, 이게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그 기계가 하는 일을요, 이제 정기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기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회생제동하는 제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제동을 걸면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기기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기기할 때 보면 그래도 조금 아는 게 있을 거니까 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되는데, 이 그림은 눈에 익혀 놓으세요. 유도전동기에서 진짜 중요한 그림입니다. 중요한 그림이니까 조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요거요, 회전 속도하고 토크, 이건 그냥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눈으로만 보세요. 회전 속도가 정방향이 돌고 토크가 정방향일 때 전동기가 동작하고, 지금 이 그림이 이쪽 이 구간은요, 슬립이 1에서 0 사이는 일반적으로 전동기로 사용될 때입니다. 모터로 사용될 때고,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모터가 아니라 제너레이터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회생제동이고요. 하나 적어만 놓으세요. 얘는 역상제동이라고 해요. 제동기로 사용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동기로만 거의 쓰고요, 얘는 발전기로 쓰는 거죠. 회생이라는 말이 에너지를 자기 걸로 회수하니까 발전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역상제동, 슬립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모터는 슬립이 0에서 1 사이일 때, 그리고 회생제동일 때는 슬립이 0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그림이 있구나 라고만 눈으로만 봐두시고요. 이 그림도 똑같은 겁니다. 좀 전에 그 그림이 이거예요. 사실은 이 선인 거예요. 요 좀 중간에 허연색 있죠, 이런 거고, 그때 이제 이 토크가 이렇게 될 때 출력이 이렇게 뭐 1차 입력이 마이너스로 된다라는 게 기계적인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회수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력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우리 제너레이터 쪽이잖아요, 그죠? 항상 회로 해석을 할 때도 제너레이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슬립이 0보다 작을 때, 슬립이 0에서 1 사이일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 뭐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지금은 그냥 이런 그림이 있구나 라고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어 이제 제가 할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누가 잘해요, 이거? 누가 풀래요? 아무도 안 풀려고 하네. 자, 그러면 아무도 안 풀 거면 모르나? 자, 이건 재수생들이 풀어야 되는데, 그죠? 여긴 재수생 아니지? 재수생이 누가 있지? 영문 못 풀어? 너도 못 푸나? 그래, 이번 건 그냥 제가 풀까요? 알았습니다.